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 중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불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정적으로 발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한 행사장 무대에서 48초 동안 선체로 인사를 나눈 게 1대1 회동의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변경 때문이라며 두 정상이 만난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쯤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회의. 기념 촬영까지 끝난 뒤 행사가 종료되자 무대 위에서 각국 정상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대 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모두 48초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48초간의 만남으로 대체됐습니다. 재정 공약회의 참석은 원래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미국에 도착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자 회의 참석을 결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된 뒤에야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뉴욕의 외교 일정이 줄어들면서 양측 참모들이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8초 회동 논란에 대해선 이번 순방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런던과 뉴욕에서 총 3번의 환담을 가졌다며 두 정상이 만난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제조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런던 및 뉴욕 방문 계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였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또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48초 동안 현안들을 다 논의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 정상이 승인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의 보도자료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떠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변경이라는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48초 회동 논란만 추가된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건데요. 대통령실 공동취재 기자단의 카메라에 영상과 음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주변 참모들에게 사적으로 한 말일 뿐이라고 진화하려 했지만 국내는 물론 외신을 타고 해외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옆에 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겁니다. 문제의 발언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한 방송사 영상 취재팀이 촬영해서 각 방송사에 공유한 공식 취재 영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었고 한국말이었지만 주변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윤 대통령 일행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연설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That mean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Congress to contribute another $6 billion to the Global Fund. 대통령실은 진위 여부를 판명해봐야 한다면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막말 발언이 나온 뒤 외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영어로 번역해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참사, 막말 사고 외교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대참사를 넘어선 대재앙 수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소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악재에 하루 종일 곤혹스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이나 발언 경위 또 전후 사정 등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고 나면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겨냥해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한 욕설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막판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30분간의 약식 회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고 한국 취재진에게는 회담 시작 이후에야 만남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형식보다는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핵실험 금지 조약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유엔 인구기금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Mr. President, are you going to meet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hat are you going to talk? What are you going to discuss about?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참석 중인 회의장 건물로 직접 찾아간 겁니다. 회담은 테이블이나 국기 개양 같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모두 발언 공개도 없이 30분간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마주선 한일 두 정상은 북핵 대응 공조와 함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정식 회담이 아니라 약식 회담이었던 만큼 애당초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변경되면서 모든 양자회담 일정이 헝클어져 한일도 약식으로 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담 개최를 한국이 사전에 공개한 걸 놓고 일본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만난 직후에야 회담 사실을 한국 언론에 알렸고 결국 회담은 근처에 있던 일본 언론만 취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what did you talk to the Prime Minister?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한일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 과정에서 일본은 끝까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계속 뜸을 들여왔습니다.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본 측 얘기와 우리 발표가 사뭇 달랐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주 특파원. 자, 일단 만남의 명칭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회담에 대한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약식 회담이냐 간담이냐를 놓고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관방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会談と懇談の違いについて、厳密な定義が存在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今回は国連総会の機会に両首脳が短時間議題を決めずに接点を持とうとしたものであり、懇談としています。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비공식 간담에 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TBS는 함께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두 정상은 앉아서 대화를 했고 분위기는 진검승부였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진검승부라는 게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일본식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현특파원, 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발표에서도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발표할 때 강조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네, 강제동원은 지금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인데요. 일본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치했다고만 전했을 뿐입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고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일본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번에 결국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으니 한국에 보답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자, 아직 순방 일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하다고 했고 저희도 오늘 새벽 시간에 특보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취소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친구 만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겠죠. 유엔 총회 같은 다자회의에는 워낙 많은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즉석에서 인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 일주일 전에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일정, 형식, 의제 등을 모두 조율한 뒤에 발표하는 걸 감안하면 이런 취소는 이례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과 워싱턴 DC를 다녀오느라 일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지난 10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갈 거고 일정이 바쁠 거라는 걸 대통령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 발표한 건데요. 예상되는 변동 가능성에 대비를 못했던 건지 회담이 더 성사되도록 미국을 지속 설득하지 못한 건지 모두 외교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요. 새 정부가 워낙 한일 관계 회복 이거 강조해 왔기 때문에 두 정상이 흔쾌히 만날 거다 이런 우리 측 발표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네. 외교 용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일 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는 표현은 한일 간의 논의가 좀 상당히 진전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회담은 약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아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유의미하지만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의 입장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은 두 나라 협의하에 같이 발표하는 관례가 있는데 지난주 한국이 먼저 발표한 것도 아마추어 외교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측이 불편함을 숨기지 않으면서 회담 성사조차 불투명해졌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행사장에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끊어진 정상회담을 복원시켜야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상황 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뉴욕 순방에서 경제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 관련 일정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에 대통령이 힘을 싣겠다는 당초 계획이 좀 무색해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글, 오라클, 네이버, 현대차 등 네로라 하는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한미 스타트업을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상품을 홍보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글로벌 펀드 행사장으로 예정에 없이 향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동안 대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기업인들이 공을 들인 행사를 패싱한 게 돼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순방 초반 런던에서는 조문 없는 조문 논란이, 오늘은 세계 정상들 모인 자리에서 터져나온 막말 논란이 이슈를 뒤덮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의미를 축소시켰는데요. 다른 이도 아닌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이 상당수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을 사적 발언으로 봐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했고 또 미국 의회 인사들이 지칭하는 듯한 단어가 정제되지 않은 만큼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참가국이 많은 다자회의인 점을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데다 빈손 외교 지적 그리고 막말 논란까지 가세해 새 정부의 외교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발언의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오늘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도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 뒤덮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해당 발언이 공식적인 건 아니었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뉴욕 순방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막말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사고를 치고 다녀서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까지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한덕수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한 말도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사적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식 자리이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고 여쭙습니다, 총리.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수용하십니까?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민주당이 본질과 관계없이 외교적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며 국익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의 성과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굴욕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도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굴 빈손 외교도 모자라서 최악의 국가 참사를 빚었습니다.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막말 논란까지 터지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핫 마이크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녹음기가 주변에 있거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말을 하다가 발언 내용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외국 정상들도 이 핫 마이크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해 공적 영역으로 보고 투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장. 한 기자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거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상끼리 주고받는 귀댓말이 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귓속말은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그대로 보도됐고 국제 유가는 더욱 급등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마이크로 새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측과 무기 체계를 두고 협상을 벌였던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성과가 절실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거가 끝나면 내 입장도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화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나 국제행사장에는 도처에 포진해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정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한 마이크를 통해 전달돼 왔고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한미,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이를 두고 정상회담, 약식회담, 회동, 또 일본에선 간담이란 용어를 쓰는 등 여러 표현이 혼재되고 있는데요. 외교적인 만남을 규정하는 용어들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번 만남을 무엇으로 지칭하는 게 적절할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이 만나는 사진입니다. 두 정상의 모습 외에 회담장 풍경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양국 국기라든가 협상을 진행한 테이블도 안 보입니다. 미리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회담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엄격한 의전을 따르는 통상의 정상회담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약식회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거 약식회담으로 표현했던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17년 독일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캐나다 트레도 총리와의 만남. 두 정상은 회의장 휴게공간 의자에 앉아 수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약식이 아닌 정상의 회담은 대화할 의제와 합의문 발표, 정상으로서 의전 등의 형식을 갖춘 경우를 지칭합니다. 약식 회담이라고 쓴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간담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간담회라는 말처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눈다는 의미인데 형식을 갖춘 회담과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일본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국제행사에서 만났을 때 간담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국기도 없이 서서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중 터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는데 사진 배경엔 국기도 있고 보좌진이 배석한 테이블도 보입니다. 일본이 간담이란 용어를 쓴 건 형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48초간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환담이라고 발표했는데 만남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할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반면 백악관은 만났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백악관은 여러 정상이 만나는 행사에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경우 풀 어사이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만남을 놓고 형식과 시간 등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쓰지만 이를 구분하는 통일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국 입장에 따라 용어를 선택해서 써왔고 이번 만남에 관한 표현도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전 세계를 경기 침체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려서 이제 3.25%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을 준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까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 17명의 금리 예상치가 공개됐는데 올해 말에 4.4%, 내년에는 4.6%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올릴 거라는 뜻입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0.2%로 1.5%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성장을 희생시킨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죠. 환율이 15원이나 폭등해서 1달러에 1,409원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달러에 1,400원을 뚫었고 마감 직전에는 1,413원까지 치솟았다 막판에 조금 떨어져 1,4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400원을 뚫은 건 13년 6개월 만입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건 이미 예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게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년 안에 물가를 잡고 기준금리도 다시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역전됐습니다. 이게 더 벌어지면 환율이 더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3주 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0.25%포인트만 올릴 계획이었는데 미국발 충격 때문에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은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가구당 연간 이자를 5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가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불을 붙이면서 고통의 강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로 잡았다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성장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성장을 멈추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추세대로라면 진짜 위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닥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에 1.2%로 전망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확 낮춰 잡은 겁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소비도 둔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I wish there were a painless way to do that. There isn't.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도 흔들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출 1위 시장인 중국도 2분기 0%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 수출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적자는 이번 주까지 누적 292억 달러나 됩니다. 더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번 주에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춰 전망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성장률은 이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초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해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1%대도 보고 있거든요. 정부는 여러 위기 징후들을 계속 점검하겠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가 덮친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전망했던 것보다 급속하고 또 지속적일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충격이 신흥국들을 먼저 위협하면서 이들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에 있는 이용주 특파원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앞서 전해드린 금리와 경제 성장률 두 가지 지표를 보면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은 최근까지는 금리 인상을 과감히 할 수 있었던 건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경기 침체를 확실한 기정사실로 하겠다는 과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So what we need to do is get rates up to the point where we're putting meaningful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실업 증가와 경기 둔화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정책이 미칠 세계적 파장입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급속히 하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의 몸값은 오르고 이 여파로 다른 나라에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출이 현실화되는 건데요. 전 세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발표를 주시하는 이유기도 한데 비판적으로 보면 연준이 미국의 물가 상승을 경시하고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친 뒤에 뒤늦게 급속한 가속 페달을 밟은 거에 대한 고통을 전 세계가 떠안게 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은 금리를 올릴 테니 각국 사정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겪고 있지만 지금도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충격이 퍼지고 있는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은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빚을 갚는 데 돈이 더 들어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경제 위기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달러도 많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계은행 총재 역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가는 도중 가난한 나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역시 동남아에서 먼저 파장이 시작됐었는데요. 우리 경제가 그때와는 체력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인 강달러 국면에서 신흥국 상황을 강 건너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출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대책이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위 0.4%의 전기 많이 쓰는 사용자들에게 전기료를 더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더 받는 건 아니지만 미수금처럼 쌓아놓은 뒤에 나중에 받아내겠다는 건데요.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삼성전자. 지난해 혼자서 18.4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썼는데 화력발전소 5개 발전량과 맞먹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 9.21테라와트시, 3위는 현대제철 7.04테라와트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을 고작 0.2%의 전기 사용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의 대기업 공장들입니다.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와 물류센터도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입니다. 이들까지 합하면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 먹는 하마들이 정작 전기료는 더 싸게 내고 있습니다. 고전압 전기를 한 번에 받아 쓴다는 이유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많게는 10% 정도 할인해 줍니다.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 전기 과다 소비를 부추기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전기료를 더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쓰는 전력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 전기료도 차등해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누진적 성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장 올린 요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올린 요금과 차액을 미수금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쌓이는 전기 요금과 달리 가스 요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때 다 받아냅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당장 전기료를 다 받는 대신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로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와 공항엔 탈출 행렬이 이어졌고 인터넷에는 팔을 부러뜨리는 법 같은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번화가, 사람들이 피켓된 남성에게 환호하자 어느새 경찰들이 달려와 끌고 갑니다.
푸틴의 동원령 발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러시아는 무장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1,3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у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Я жизнь ребенка своего не отдам.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는 옥중 동영상을 통해 푸틴의 욕심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Сейчас бросать в эту мясорубку войны еще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в общем-то, должны просто нормально жить, заниматься своими семьями. 동원령 선포와 함께 국경과 공항에는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핀란드와 조지아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는 밀려드는 차량들로 주차장이 됐고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직항편은 매진됐습니다. I afraid because my government and police can see it and I will have problem in my country. But I want to say freedom for Ukraine. 러시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징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은 하루 만에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러시아는 내일부터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점령지 4곳의 영토 합병 투표를 예상했던 11월보다 앞당겨 진행합니다. 국제사회 인정과 상관없이 주민 투표로 일단 러시아 땅으로 만들고 난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다는 명분으로 반격에 나서려고 동원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Подчеркну это еще раз.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А те, кто пытаются шантажировать на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должны знать.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푸틴에게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국가의 수반이 헬기로 이동할 때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기종의 위장 헬기를 한두 대 동시에 띄우는 게 대부분 국가의 기본 경호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입주할 한남동 관저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헬기 한 대만 이착륙 가능한 헬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장 헬기는 이륙 이후 합류해서 비행만 같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대통령 전용 헬기 3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날아와 거의 동시에 착륙합니다. 3대 중 2대는 이른바 위장 헬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분간할 수 없도록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도 예외 없이 위장 헬기들까지 싣고가 띄우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킵니다. 한 대밖에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치가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경호 작전에 엄청난 부담이 초래됩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인 VH-92는 길이가 20m가 넘는 중대형급. 2세대가 동시에 이착륙하려면 가로 세로 최소 200m가 넘는 헬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 안은 물론이고 주변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이 곧 입주할 예정인 한남동 공관촌 입구인데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벌써부터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서요. 촬영이 안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 측에 취재한 결과 관저에선 헬기 한 대만 이착륙이 가능한 비상 헬기장을 조성하고 별도의 위장 헬기는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용 헬기 한 대만 띄우는 대신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헬기 자체 방어와 전술 비행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 헬기장에서 위장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대통령 탑승 헬기와 합류해 비행만이라도 동시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식별된 헬기는 VIP 헬기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효과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상 헬기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특수한 비상 상황에서만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 병원으로 이동 등 헬기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의 친일파 미화 논란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추진의 핵심 인물로 비판을 받아온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교육계의 중책을 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김환란을 옹호해 비판을 받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신경과 위안부 동원을 적극 독려한 김환란 잘 아시죠? 네, 김환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고뇌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선덕여왕에 빗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 리더들이 상생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총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편찬심의위 부위원장을 맡아 친일 독재 미화로 대표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짙은 정치색은 물론 역사관 논란까지 빚은 인물을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힌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를 하고 장기 계획을 짜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기구인데 전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 활동을 계속 해온 그런 인물이라고 봐서 국정교과서 지지 여론 조성에 앞장섰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 대통령 추천 몫의 나머지 4명 위원도 보수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추천위원이 전체 위원회 3분의 2에 달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 추천으로 비리 사학 등을 관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명된 심평 변호사도 말을 낳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흔한 일이라고 변호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교육학술단체들은 비상식적 인물로 인해 분쟁 사학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저녁 시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갑자기 앞뒤로 돌진하며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 중이던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놀란 주변 차들이 후진하는 사이 이번엔 뒷차량과 충돌하더니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 승용차 2대를 또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 아니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뒤로 빠르게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과 아파트 벽을 들이받습니다. 엄마 운전을 왜 저래? 엄마! 집까지 먹었어? 사고 충격으로 연기까지 나기 시작한 SUV는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주차칸 안에 멈춰섰습니다. 저녁 시간 강한 충격 소리가 나고 아파트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민 수십 명이 내려왔습니다. 군인들이 다 나오고 119 오고 한 50명 정도가 다 나와서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8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말은 또렷하게 정확하게 사고 경위는 진술 다 정확하게 하고 대화도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고 유관사고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주택에서 40대 어머니와 고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로 119 구급대가 들어갑니다. 40대 엄마와 고등학생 딸은 거실과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 옆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고 딸은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방에서 잠을 깬 중학생 아들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아시아요 사람 좀 찾아줘 있어. 그러면서 냄새가 막그 석가탄 냄새 같은 게 방에서 확 나오는 게 뭐 바깥으로 몸에 막 검정이 묻어가지고 시커먼는 게. 경찰은 당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타살 의심 정황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숨진 40대 여성이 매일 하고 다니던 귀금속이 없어졌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 있는 목걸이, 제 있는 팔찌 이렇게 오고 다녔어요. 목걸이는 걸려서 쇠로했다 하면서. 현장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10대 딸의 휴대전화가 집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이어오다 건물 밖에서 버려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또 부검 과정에서 숨진 모녀에게서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나왔는데 생존한 10대 아들에게서도 검출됐습니다. 30여 명으로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라고 추정하고 2차 부검과 딸 휴대전화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진행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 책임과 사후 대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에 놓였던 위패에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두고도 성평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도 귀퉁이에 마련된 간이 분향소. 검은 천이 덮인 탁자 위에 방명록과 펜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사업장 20여 곳에 마련한 신당역 피해 영무원 추모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제부터 어제 낮까지 일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적힌 위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향소 옆에는 큰 투명 창문이 있어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까지도 피해자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보니까 자꾸 맛들이 나오니까 여기로 올려놨어요. 그거는 없었어요. 네. 원래 1층에 있던 분향소는 지금 4층 사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위패가 치워져 있습니다. 공사 측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했다가 논란이 일자 치운 건데 즉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죠. 되게 부적절하고. 교통공사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 근무 폐지 또는 감축을 언급한 걸 두고도 거센 역풍이 불었습니다. 공사 내부 게시판에선 오히려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며 업무량이 늘어날 남성 직원들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것은 피해 발생 예방 대책이 아니라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즉 성차별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치장 구금 같은 잠정 조치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남양유업이 자신들이 만드는 불가리스 요거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면서 연구 발표 자작극을 벌였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죠. 당시 홍원식 회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더니 회사의 지분을 넘기겠다던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 결과는 홍 회장의 완패였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의 식품개발 토론회. 남양유업 요거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개와 원숭이 세포로 임상시험한 결과였고 연구와 토론회 모두 남양유업이 돈을 댄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본사 직원이 아버지 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남양유업 갑질 사건. 2019년 홍원식 회장이 직접 지시한 걸로 결론난 경쟁사 비방 댓글 공작 사건. 잦은 논란에도 꿋꿋이 버텨왔던 홍 회장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전 국민적 분노엔 더 이상 못 버텼습니다.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일가는 57년 유지해온 경영권을 내놓고 지분을 사모펀드 한엔컴퍼니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홍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했고 회사 돈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장남까지 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급기야 홍 회장은 한엔컴퍼니가 불공평한 계약을 강요했고 가족들을 임원 대우해준다던 약속도 어겼다며 돌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1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 1차전 결과는 홍 회장의 완패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에 가족 대우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는 등 홍 회장이 문제 삼은 점들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지분을 약속대로 넘기라고 판결했는데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이 소송과 별개로 한엔코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310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란에서 젊은 여성이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에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의문사의 원인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히잡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억압을 규탄하는 연대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불덩이에 던져넣는 건 히잡. 눈만 빼놓고 얼굴과 목을 전부 가리는 용도의 스카프입니다. 다른 여성들도 연이어 불 속으로 히잡을 던집니다. 지난 16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마흐사 아미니라는 22살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아미니가 잡혀간 이유는 거리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미니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There are reports that Ms. Amini was beaten on the head with a baton and her head was banged against the vehicle by so-called morality police. 사망 원인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시위대는 경찰차에 돌을 던지고 불태웠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맞서지만 대치가 격화되면서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20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총에 16세 소년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حجاب داخل زندانم خیلی از دوستامون کشته شدن خیلی از دوستامون مجبور شدن وطنشون رو ترک کنن چون تو ایران زنان سرکوب میشن 여성들은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조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자유로운 옷차림을 할 수 있었던 이란 여성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2019년에는 히잡 단속을 전담하는 대규모 여경 부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SNS에서는 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맞는 여성들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7개 이슬람권 국가 중에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한 나라는 이란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인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등 고가의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는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일대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업자가 인허가 특혜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청탁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를 찾아왔더니 받아라 좀 싸게 인허가 도와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업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사업 부진의 필지 4개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에게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팔았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5,600만 원도 이 업자가 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 의원이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1심 법원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장이나 공연장처럼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도록 했던 조치가 해제되는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나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의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5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반경기 차인 5위 기아와 6위 NC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좌완 에이스들이 선발 등판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최근 9연패에 빠지면서 불안한 5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와 5월 최하위에서 어느새 반경기 차 6위로 뛰어오른 NC. 오늘 결과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은 양현종과 구창모 왼손 에이스들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기아 타선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 평균 자책점 0.79로 강했던 구창모를 1회부터 공략했습니다. 박찬호와 이창진, 나성범의 연속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만든 뒤 소크라테스의 2타점 적시타와 박동원의 안타로 석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기아 양현종은 최고 구속 148km의 빠른 공으로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NC 타선을 상대했습니다. 왼쪽 팔꿈치 통증에도 마운드에 올랐고 6회 선두타자 손아섭에게 3루타를 허용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6회가 진행 중인 현재 기아가 NC의 3대1로 앞선 가운데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두 팀의 격차는 다시 한 경기 반으로 늘어납니다. LG전에서 마지막 은퇴 투어를 진행한 롯데 이대호는 첫 타석 안타로 은퇴 투어 정경기 안타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김민재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애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김민재는 정강이뼈 부상으로 러시아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대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금메달을 일궜습니다. 축구대표팀 수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김민재. 누구보다 간절하게 월드컵을 준비 중입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성장해서 또 이 월드컵이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선수의 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징과 페네르바체를 거쳐 올 시즌 나폴리까지 입성하면서 김민재는 수비 괴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커버, 패스기를 예측해 차단하는 지능적인 수비, 그리고 190cm가 넘는 큰 체구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까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세리에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이어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 뽑은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메시, 레반도프스키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팀이 지금 연승을 하고 이제 무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좀 아직까지는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6월 4차례 A매치에서 더 크게 느껴졌던 김민재의 부상 공격. 김민재가 해외파와 함께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인 만큼 목청을 높여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세트피스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번 2연전에서 손흥민 못지않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두 경기에는 내용과 결과를 다 가질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꼭 승리를 해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내일 코스타리카전을 앞둔 벤투 감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밝은 분위기 속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벤투 감독의 얼굴엔 고민이 가득해 보이네요. 1년 반 만에 발탁한 이강인의 출전 여부와 활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텐데요. 벤투 감독 말을 아꼈습니다. I understand that for the press and for the fans, as a coach, the collective aspect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ones. 그리고 승패의 열쇠가 될 에이스 손흥민의 포지션도 끝까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리카도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등 조금은 유쾌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군요. Corea sea un país cercano a Japón indica que van a jugar igual. Son dos países totalmente diferentes. Nos tenemos que afrontar de una manera distinta también.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월드컵 공식 응원 슬로건으로 더 뜨겁게 더 레즈를 선정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에서 체코가 스페인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실점 역투를 펼친 선발 슈나이더 선수, 직업이 현직 소방관이라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가을비가 살짝 지납니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오겠고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지속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짧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영서와 충청도에 5mm 미만인데요. 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서는 순간 시속 55km의 돌풍이 불어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내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온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6도, 여수는 2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 강릉과 부산,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져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